고기사단 천년에서 사시 한종수지음 자유문고 기독교 세계와 이슬람 세계의 경계선에서 천년간 싸워온 기사들의 이야기. 36번째 491페이지 5페이지 프롤로그序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성지와 로도스, 몰타 그리고 그 이전 지중해에서 여러 이슬람 제국들과 500년 이상 싸웠던 기사단이 놀랍게도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바로 이 글의 주인공인 구어기사단이다. 이들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이름에 대해 알아보자. 구어기사단의 정식 명칭은 성 요한의 예루살렘과 로도스와 몰타의 주권 군사병원 기사단인데 누가 보아도 이 정식 명칭을 쓰기에는 너무 길다. 그들의 신조는 라틴어로 인데 신념의 수호와 가난한 이들에 대한 도움을 의미한다. 신조가 보여주듯이 이들은 병든 이들을 구호하기 위해 창단되었고 병원과 순례자들을 지키기 위해 군사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책에서는 구어기사단이라는 명칭을 택했다. 참고로 영어로는 보통 Knights of Hospitalla라고 한다. 정식 명칭에서 보듯이 구어기사단은 예루살렘과 로도스, 몰타를 본거지로 가지고 있었고 과거 근거지의 이름을 따서 몰타 기사단이나 로도스 기사단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렇게 근거지의 이름을 쓴다면 천년에 달하는 기사단의 역사 전체를 다루는 이 글과는 맞지 않겠다는 점이 구어기사단이라는 이름을 택한 두 번째 이유이다. 우리나라에 나온 책들에서는 구어기사단 외에도 성요한기사단, 병원기사단, 호스피탈러, 호스피털 기사단 등 번역자의 기호에 맞는 이름을 쓰고 있다. 참고로 일본에서는 보통 성 요한의 기사단, 중국에서는 의원 기사단이라고 한다. 구어기사단은 정식 단원인 기사들로는 한 번도 2,000명을 넘지 않은 작은 조직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파티마족 이집트, 아이우브 제국, 맘루크 이집트, 티무르 제국, 오스만 제국 등 쟁쟁한 이슬람 제국들을 상대로 수많은 전투를 치렀고 특히 로도스와 몰타에서는 거의 단독으로 거대한 오스만 제국을 상대로 역사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또한 대부분 조연이긴 했지만 스미르나 십자군, 키프로스 십자군, 코소보 전투, 니코폴리스 십자군, 튀니스 공략전, 프레베자 해전, 알제리 원정, 마디아 공략, 제르바 원정, 레판토 해전, 크레테 공방전 등 지중해에서 벌어진 중요한 전투에 거의 빠짐없이 참가하였다. 그 과정에서 지금의 국경 기준으로 보면 이스라엘, 시리아, 레바논, 터키, 그리스, 이집트, 리비아의 일부와 몰타 전부, 심지어 카리브해의 몇 개 섬까지 지배하여 무려 4개 대륙의 영토를 지녔던 당당한 주권 국가이기도 하였다. 1798년 나폴레옹에 의해 몰타섬에서 쫓겨난 이후에도 박물관의 유물이 되지 않고 본업인 의료봉사로 돌아가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놀라운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천년의 역사에서 구어기사단은 가르니에드, 나블러스, 릴라당, 장 파리소 드라 발레트, 로메가스 등 많은 명장들을 배출했고 이탈리아의 대화가 카라바조, 마티아 브레티와 스페인의 극작가 로페 데 베가 등 위대한 예술가들도 기사단을 거쳐갔다. 로마노프와 호헨촐레른, 하노버 등 쟁쟁한 유럽의 왕가와도 관계를 맺었고 프랑스와 러시아 해군이 상당히 큰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기사단은 인기 드라마 왕좌의 게임의 원작 얼음과 불의 노래에 나오는 중요 세력 중 하나인
나이트워치의 모티브가 되었고 본거지였던 몰타는 그 중세풍의 글이 때문에 그 드라마의 촬영지가 되었다. 기사단은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나 어세시 크리드, 명일방주, 판 오세아니아 등 인기 게임에도 많이 등장한다. 프랑스인들이 중심이 되긴 했지만 기사들은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 유럽 각국에서 온 귀족자제 출신들이어서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조직이기도 하였다. 이런 면에서 고기사단은 교황청의 축소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가톨릭의 강점과 약점, 미덕과 악덕을 모두 보여준 존재였다. 신앙 문제를 떠나 보편성과 특수성, 중앙 집권과 지방 분권이 잘 조화된 조직이었다. 가톨릭은 뜻 자체가 보편적이라는 의미이다. 겉으로는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일사불란하고 중앙 집권적 조직으로 보이지만 교구와 수도회는 자치적 성격이 강하고 정화라는 이름으로 현지의 토착신앙을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는 유연함을 지니고 있다. 로마 제국의 수호신 개념을 수호성인으로 바꾼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런 면모 덕분인지 가톨릭은 현존하고 있는 조직 중 가장 오래된 존재가 되었다. 경영학의 태두인 피터 드루커도 가톨릭 조직의 우수성에 대해 높이 평가한 바 있을 정도다. 나라나 조직을 처음 만드는 이들은 누구나 영속을 바라지만 100년간의 조직도 무척 드물다. 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기사단이니만큼 이른 조직관리 관점에서 바라보아도 나름의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1000년이 넘는 장구한 세월 동안 그리스도교와 이슬람 두 세계가 죽기 살기로 싸운 사실은 잘 알려져 있고 이를 다룬 책도 많이 나왔지만 구호기사단만큼 일관되게 최전방에서 싸운 조직은 없다. 따라서 부족하긴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두 세계의 천년전쟁을 상당 부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자부한다. 물론 구호기사단은 십자군과 중세가 남긴 마지막 유물이라고 할 정도로 시대착오적인 조직이었으면 틀림없다. 그럼에도 성지를 떠난 후에는 말에서 내려 배를 탔고 이슬람교도를 상대로 한 해석질과 해산에서도 인류의 모습을 보였다. 새로운 축성법이나 장비의 도입에는 언제나 열심이어서 여러 차례에 걸친 수정전을 훌륭하게 치러냈으며 당시 세계 최대의 거함이었던 산타아나호를 건조하여 운영한 선진적인 면모도 과시하였다. 어느 면으로 보아도 구호기사단이 흥미로운 역사를 가진 조직임에 틀림없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시오노 나나미의 반소설인 로더섬 공방전을 제외하면 구호기사단의 역사를 다룬 전문적인 책은 없는 실정이다. 그조차도 한 시대만 다루고 있을 뿐이다.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의 영향력 때문인지 오히려 200년 만에 없어진 성전기사단에 대한 책이 더 많이 나왔다. 부족하지만 구호기사단의 천년 역사에 감히 도전하고자 하니 강호재연의 많은 응원과 충고를 기원하는 바이다. PS 십자군 시대가 1 내지 3장을 차지하고 있는데 필자조차도 가끔 헷갈릴 만큼 다양한 세력이 참가한 시대였습니다. 즉 구호기사단은 그 시대에는 십자군 중 n분의 1에 불과했다는 것이지요. 물론 그 세력들을 전부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면 구호기사단의 역사라는 이 책의 주제를 흔들게 되어 최소한의 설명만 하고 넘어가는 쪽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독자들께서는 참고 서적 중 마음에 드는 책을 읽어보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먼저 구하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구어기사단 연표 580페이지 1244년 10월 라포비 전투에서 참패 1249년 6월 6차 14군 참가 1256년 성 사바스 전쟁 발발 1271년 3월 크라크대 슈발리에 함락 1271년 5월 에드워드 왕세자 도착 곽쿰 전투에서 승리 1281년 10월 30일 홈스 전투에서 패배 1285년 마르카브 함락 1291년 5월 28일 아크레 함락 1305년 풀크드 빌라레 총장 취임 1309년 8월 15일 로도스 장악 1317년 빌라레 총장에 반발하는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킴 1344년 5월 13일 페레네 해전에서 승리 1344년 10월 스미르나 장악 1347년 4월 임브로스 해전에서 승리 1355년 도메니코 카테나오와 연합 레스보스 섬 공격 다음 해 철수 1361년 8월 24일 안틸리아를 함락시킴 1362년 키프로스 왕 피에르 1세와 동맹 1385년 코소보 전투 참전 패배 1366년 10월 9일 알렉산드리아를 일시적으로 함락시킴 1396년 9월 25일 니코폴리스 십자군 참가 1397년 코린트 지역 방어전 1402년 모레아 철수와 보드름 점령 스미르나 상실 1440년 맘루크의 1차 로도스 공격 1442년 맘루크의 2차 로도스 공격 1444년 맘루크의 3차 로도스 공격 1450년 7월 해석 행위를 중단하라는 술탄의 국서가 로도스에 도착 1464년 아랍인 승객 납치 문제로 베네치아와 심각한 충돌이 일어나 491페이지 36번째 하지만 그는 이후에도 기사단을 강력하게 장악하지 못했다. 오히려 추기경 회의를 핑계로 로마에 자주 갔고 1595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로마에 있던 시간이 더 길 정도였다. 꽤 긴 그의 재임 기간 동안 눈에 띄는 것이라고는 자신의 이름을 딴 관저인 베르다나 궁전 건설뿐이었다. 이 궁전은 지금 몰타 공화국 대통령의 여름관저로 쓰이고 있다. 카시에와 베르달 총장 시기부터 기사단은 빠른 속도로 세속화되었다. 성격이 무른 두 총장 때문이기도 했지만 1565년 이후 가입한 남부 유럽 귀족 출신 신참들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세속화가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들은 군사 영웅으로 이름을 떨치기 바랐고 결투를 좋아해서 발레타의 거리에서는 폭력이 난무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그들은 술과 여자, 도박도 좋아하였다. 여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기사단은 수도회였고 이에 걸맞은 검소한 전통을 500년 가까이 유지해왔지만 이제는 바뀔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우투르메르 시절의 뜨내기 십자군을 연상케 하는데 규모는 작지만 이들은 상비군이란 사실이 차이점이었다. 다행히 전투력 많은 여전에서 한 세기 반 이상 더 오스만 제국과 싸우면서도 승리가 훨씬 많았다. 이 시기에 주목할 만한 사건은 40년간 소원했던 영국과의 관계가 비록 무역 차원이긴 하지만 회복되었다는 것이다. 기사단은 영국 상선에서 밀수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몰타에서의 자유항해를 허락하고 필요한 물건들을 구입하기도 했다. 그 중에는 놀랍게도 석탄도 있었다. 베르달 총장의 후임인 마르틴 가르제즈 1595년부터 1601년까지와
알로푸드 비냐코 1601년부터 1622년 재임은 세속화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대신 문화와 경제에 많은 신경을 쓰면서 이를 중화시키려 하였다. 두 총장의 정책은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는데 이때 영입된 대표적인 인물이 카라바조와 프레티이다. 492페이지 문제아 카라바조. 카라바조는 아마 기사단에 몸담은 인물들 중에서 가장 유명할 것이다. 그의 본명은 미켈란젤로 메르시이지만 밀라노 근교의 소도시 카라바조 출신이어서 그 이름으로 불렀다. 1571년생인 그는 1600년 로마 미술계에 갑자기 등장했는데 천재성을 인정받아 한순간에 이탈리아 최고의 화가로 올라섰다. 하지만 폭력적이고 제어 불가능한 사생활로 이런저런 사건 사고에 계속 휘말렸다. 결국 1606년 5월 29일 로마에서 테니스 경기를 하다가 말다툼 끝에 상대 청년을 살해하고 사형을 선고받기에 이른다. 그는 일단 나폴리로 도주한 다음 1607년 7월 초 몰타로 건너갔다. 교황에게 사면을 받기 위해 기사단의 명성을 이용하려는 의도였다. 어쩌면 결투가 난무할 정도로 폭력적인 마초의 땅, 몰타가 그에게는 가장 어울린 땅일지도 몰랐다. 여기서 그는 비냐코 총장의 전신 초정화를 멋지게 그려냈다. 이 덕분에 기사단에게 인정받고 순종의 기사라는 자규를 받아냈다. 순종의 기사는 전투에는 참가하지 않아도 되는 신분이었지만 대신 그에게 헌금을 내야만 하였다. 그는 돈 대신에 기사단의 수호성인 세레자 요한의 순교를 묘사한 성화 세레자 요한의 참수를 그렸다. 지금도 발레타의 성 요한 성당에 걸려있는 이 그림은 1565년 장렬하게 선사한 기사들을 추모하기 위함이었는데 유일하게 그의 사인이 들어간 작품이며 그의 작품 중 가장 큰 것이기도 하다. 또한 비냐코 총장의 얼굴을 넣은 성 히어로니무스를 그렸다. 493페이지의 그림. 비냐코 총장은 왼쪽 뺨에 큰 사마귀가 있었는데 이 초정화에서는 절묘하게 가려져 있다. 이 작품은 카라바조가 그린 유일한 전신화이기도 하다. 494페이지의 그림. 이 대작은 카라바조의 사고 이후 한동안 성요한 성당에서 철거되는 수모를 겪는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그림에 당시 몰타의 폭력적 분위기가 담겨 있다고 평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몰타에서도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기사단원과 싸움을 벌여서 중상을 입히는 사고를 또 저지르고 만다. 1608년 10월 카라바조는 시칠리아의 도시 시라쿠사로 도주했고 12월 1일 그의 기사자규는 취소되었다. 결국 그는 1610년 나폴리를 떠나 로마로 가려다가 스트레스와 열병으로 38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다. 기사단이 보낸 자객에게 당한 부상으로 죽었다는 설도 있지만 필자가 보기엔 그런 것 같지는 않다. 만약 기사단이 그를 죽이려 했다면 가까운 시칠리아에 있었을 때 얼마든지 가능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한 해석 494페이지. 카라바조는 기사단의 메시나 지부장인 안토니오 마르텔리의 초정화도 그렸다. 만약 자객에게 당했다면 기사단 수뇌부가 아니라 그에게 당한 기사의 천지들이 보낸 사적 자객의 소행이었을 것이다. 어쨌든 카라바조의 몰타 체제는 15개월 정도에 불과했지만 이 대가의 작품을 보기 위해
지금 또 관광객들이 몰타에 몰려들고 있다. 하지만 카라보저가 당시 몰타에서 예외적인 존재는 아니었다. 몰타에는 좋게 말하면 모험가, 나쁘게 말하면 무법자와 무례한들, 그리고 한몫 잡은 그들의 주머니를 노리는 창녀들과 사기꾼들도 몰려들었는데, 이런 분위기를 잘 알려주는 책이 우리나라에서도 번역된 콘트레라스 선장의 모험이다. 이 책의 주인공 알론조 데 콘트레라스는 카라바조보다 더 어릴 때 살인을 저지른 문제아였다. 그는 기사단과 스페인군 소속으로 전 지중해와 카리브해를 누볐고 베가의 권유로 회고록을 썼다. 그 회고록이 바로 콘트레라스 선장의 모험인 것이다. 그는 카라바조보다 11살 아래인 거의 동시대 인물이었다. 그는 기사단의 주업인 코르소에 열심히 참가하여 맹활약하였다. 여기서 독자들은 코르소가 좋게 말하면 해상 게릴라전이고 나쁘게 말하면 해적질이라는 것을 눈치챘을 터인데, 로도스에서 했던 해상에서의 영웅적 행위와는 간판만 바꿔 단 것이었다. 공간이 육지이긴 하지만 왕좌의 게임에 나오는 나이트워치 대원들 중 상당수도 비슷한 입장이었다. 장벽을 지킨 데 일생을 바치겠다고 맹세하는 대신 과거 행적을 말소처리 받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단순 절도범에서 살인범까지 다양하며 고아 및 불황자들, 권력투쟁에서 밀려나거나 큰 죄를 지어 죽음의 위기에 처한 귀족들까지 다양하였다. 496페이지 코르소. 코르소는 원양 항해를 의미하는 이탈리아어인데 기사단은 해상 게릴라전의 완곡한 표현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였다. 몰타가 이탈리아에 가깝다 보니 생겨난 단어인데 사략선, 스류에窗과 그 선원을 의미하는 코르시오와도 어원이 같다. 로도스 시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말뜻 그대로 원양 항해라는 사실이다. 로도스는 위치 자체가 콘스탄티노플과 이집트, 시리아 중간에 있어 멀리 가지 않아도 되었지만 몰타는 오스만 제국의 중심부와는 거리가 멀어 장거리 항해를 해야 했다. 따라서 레반트 등 상당히 먼 지역까지 코르소의 희생물이 되었다. 또 하나의 차이점은 기사단이 보유한 배는 많지 않았지만 사략 흑가증을 로도스 시절보다 훨씬 많이 발급했다는 점이다. 여기에 대한 해석, 로도스 시절에는 정식으로 발급하지는 않았다. 496페이지. 사략선들이 그랜드 하버에 몰려들었음은 당연한 결과였다. 코르소는 오스만 제국 입장에서는 노골적인 해적 행위였다. 물론 그들의 해적들이 유럽의 지중해 해안에서 한 짓은 더했지 결코 덜하지는 않았다. 문제는 기사단은 오스만 제국의 배뿐 아니라 그들과 무역을 하는 그리스도교 국가들의 배도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아무래도 베네치아의 배들이 많이 당할 수밖에 없었고 베네치아와 오스만 제국과의 평화협정 체결도 그들의 행동에 어느 정도 명분을 준 셈이었다. 베네치아인들은 기사단을 십자가를 단 해적이라고 불렀고 교황청에 사략 행위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넣었다. 결국 카시의 총장은 베네치아 배에 대한 공격을 중단해야 했지만 사략선 면허를 취소하지는 않았다. 1654년부터 1694년까지 사략증 면허를 받은 배가 497척에 달했고 그들이 올리는 수입의 일화를 대가로 받았다. 동방 정교를 믿는 그리스인들의 배들은 기사단의 공격 대상에서 면제되지 않았다. 약탈당한 그리스인 선주와 화주들이 정교회의 수교를 통해 기사단에 소송을 한 기록이 몇 건 남아있는데
기록이 남지 않은 경우가 아마 100배는 될 것이다.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자 1605년 몰타에 해사법원까지 생겨났다. 497페이지 오스만의 마지막 침공과 몰타의 요새화. 비냐코 총장은 초정화에만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싸움도 일도 할 줄 아는 인물이었다. 17세였던 1564년에 기사단에 입단한 후 바로 다음 해에 벌어진 대공방전에서 두각을 나타낸 후 거의 40년 만에 총장에 올랐다. 그는 1603년 5척의 갤리선과 9척의 수송선을 동원하여 레판토를 기습하여 점령하고 400여 명의 포로를 얻는 승리를 거두었다. 하지만 병력이 부족하여 계속 유지할 수는 없었다. 1606년에는 튜니스를 기습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손실이 적지 않았다. 1611년에는 코린트 지역을 기습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비냐코는 단순히 그랜드 하버 일대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몰타 전체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을 지킬 수 있는 방어망을 구상하고 이를 실천에 옮겼다. 물론 섬 전체를 둘러싸는 성벽은 불가능했으므로 요충지에 요새화된 망루를 쌓는 방식으로 추진하였다. 첫 번째 망루가 들어선 곳은 1565년 구원부대와 오스만군이 마지막 전투를 치른 성 바오로만이었다. 비냐코 총장은 바오로 사도의 몰타 표차기를 자신의 취임일인 2월 10일로 정할 정도로 쇼맨십이 강한 인물이었는데 자신의 이름이 붙은 저수지와 관계시설을 완공하여 몰타 농업에 획기적인 계기를 만들 정도로 유능해서 몰타 주민들에게도 인기가 높았다. 참고로 2월 10일은 지금 몰타 공화국의 공휴일이다. 1610년에 완성된 이 망루는 그의 이름을 따서 비냐코 탑으로 불린다. 2층으로 만들어진 이 탑은 2층으로 통하는 계단이 유일한 외부에서의 출입구이고 내부에서는 사다리로 이동할 수 있었다. 평소에는 6명이 지키고 두 문의 6파운드 포가 계단 위에 솟은 포대에 배치되었다. 두 번째 망루가 건설된 곳은 1565년 오스만의 대함대가 상륙했던 마르사시로코 완이었고 이름은 성 루시앙 탑으로 명명되었다. 완공된 해는 비냐토 탑이 완성된 다음 해인 1611년이었다. 이어서 섬의 남서쪽에 성 토마스를 세우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성 토마스 탑이 거의 완공되어 가던 1614년에 사단이 났다. 7월 6일에 성 루시앙 탑이 세워진 마르사시르모만의 칼릴 파샤가 지휘하는 60척의 오스만 함대가 상륙했던 것이다. 성 루시앙 탑에서 대포가 맹렬하게 불을 뿜었지만 역부족이었기에 바로 철수하였다. 약 6,000명의 병사들이 별 사고 없이 상륙했고 빠른 속도로 북진하여 제춘마을을 약탈하고 두 성당에 불을 지르고 밭을 망쳐놓았다. 하지만 주민들은 성 루시앙 탑의 경보 덕분에 미리 피난했기에 인명피해는 거의 입지 않았다. 기사단은 최대 8,000명으로 추정되는 민병대를 소집하고 기병대를 보내 탐색전을 벌였다. 며칠 동안 교전이 벌어졌지만 오스만군에게 이르탈 기회를 허용하지 않았다. 마침 트리폴리에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칼릴 파샤는 7월 중순에 몰타를 떠났다. 그는 몰타에서는 실패했지만 트리폴리에 이어 모데아에서 일어난 반란까지 진압하는 데 성공했고 1616년에는 데웨지르까지 오른다. 기사단은 기사 20여 명이 부상당했지만 전사자는 하나도 없었으므로 깔끔한 승리를 거둔 셈이었다. 1614년 오스만의 공격은 정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규모가 컸고 본격적인 공격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병력이 작았다. 아마도 1603년과 1611년에 있었던 기습의 보복 차원이 아닐까 짐작할 뿐이다. 물론 기사단은 오스만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몰타 전체의 요새화에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비네토 총장은 성 토마스탑에 이어 1616년에는 고초섬 마르사폰 탑을, 1618년에는 몰타섬과 고초섬 사이에 떠있는 (3.5제곱킬로미터의) 규모의 작은 섬 코미노의 성 마리아 탑을 세웠다. 성 마리아 탑은 유사시 60명까지 수용할 수 있어서 규모로만 본다면 보루가 아니라 작은 요새에 가까웠고, 그 위치상 두 섬을 연결하는 통신 중개소의 역할도 겸하였다. 1619년 튜니스에 대한 기습을 다시 시도했지만 이번에도 실패하였다. 1620년에는 몰타섬 남서쪽에 성 마리아 델레 그라치의 탑이 완성되었다. 2년 후 비나토 총장은 세상을 떠난다. 이후 당분간 망루 건설은 뜸했지만 1636년 취임한 지오반니 파울로 라스카리스 총장은 1649년에 섬 서북쪽의 성 아가타 탑을 세웠다. 이 탑도 30명의 수비대가 40일을 버틸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작은 요새에 가까웠다. 1657년 취임한 후임자 마르틴 데 레디는 1660년에 세상을 떠나 그리 길게 통치하지는 못했지만 불과 2년 사이에 13개의 보루를 세워 레덴식 보루라는 단어까지 남겼다. 이로써 몰타와 고초 해안 전체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비되었다. 18세기에 들어서 포대들이 대거 건설되었다. 이 사업을 시작한 인물은 스페인 출신의 라몬 페를로스 총장이다. 시작은 1716년에 완공된 반원형의 페레티 포대인데 마르사 시로코만에 설치되었다. 8개의 포구를 가진 이 포대는 전방 180도 안에는 사각이었고 해자까지 둘러싼 작은 요새였다. 이후에도 많은 포대가 건설되었고 기존의 탑에 결합되어 설치되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기존의 포들은 모두 신형대포로 교체되었다. 이 시기에 베네치아와 오스만 제국 사이의 마지막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포대들이 대규모 적을 상대로 불을 토하는 기회는 오지 않았다. 이른 군사시설들은 1815년 이후 한 세기 반 이상 이 섬을 지배한 영국의 손에 넘갔다. 그들은 일부는 재활용하고 일부는 헐어버렸는데 새 시대에 맞는 군사시설도 많이 설치해 지금 이 몰타는 세계에서 가장 군사유적이 밀집된 지역이 되었다. 500페이지 그림 성 마리아탑 코미노섬은 사실상 무인도이다. 1565년 공방전 이후 1620년까지 몰타 방어 시스템 고초섬, 코미노섬, 몰타섬 로마 멸망 이후의 지중해 세계 하군 430쪽 1620년 이후 훨씬 촘촘해진 몰타 방어 시스템 고초섬, 코미노섬, 몰타섬 여기 발레타 여기 마르사 시로코 어디까지 읽었지? 모르겠다. 이 시기에 베네치아와 오스만 제국 사이의 마지막 이거 읽었다. 502페이지 장수 총장 2명이 맡은 기사단의 40년 비나커의 후계자는 프랑스 출신의 안토니오 드 파울레였다.
1623년 70이 넘은 나이에 총장에 오른 그는 나이 때문인지 내정에 집중하였다. 그는 유명무실해진 잉글랜드를 제외한 7개 어느 구에 속한 기사들의 숫자를 정확하게 조사하였다. 결과는 이탈리아 584명, 일드 프랑스 361명, 프로방스 272명, 오베르뉴 143명, 독일 46명, 아라곤 146명, 카스티아 110명으로 프랑스 기사들이 다시 숫자 우세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1627년에는 교황 우르바누스 8세가 스페인의 작가 로페 데 베가를 기사로 추천하여 입단시켰다. 평생 동안 3부의 소설과 3000여 편의 시, 500부가 넘는 희곡을 남긴 베가는 카라바조에 이어 기사단의 명성을 다시 한번 높여주었다. 파울레는 85세의 장수를 누리고 1636년에 세상을 떠났다. 그의 후계자는 앞서 소개한 라스카리스였다. 독자들은 몰타 공방전 당시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던 필립 라스카리스를 기억할 것이다. 라스카리스 총장은 바로 그와 같은 니케아 제국 황실 출신이다. 다만 그의 선조는 필립의 선조와는 다르게 니케아 제국 멸망 후 이탈리아로 망명하여 자리 잡았던 것이다. 1560년생인 라스카리스는 1584년에 기사단에 입단하여 식량 담당 장관을 맡으면서 저수지와 관계시설 관리에서 업적을 인정받았다. 1632년에는 스페인 대사직을 수행하면서 외교 경험도 쌓았는데 4년 후 총장 선거에서는 다른 2명의 후보와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했다. 그 역시 전임자처럼 장수를 누려 20년이 넘는 재임 기간을 자랑했는데 놀라운 줄타기 외교 능력을 보여주어 명총장으로 역사에 남는다. 이미 1618년부터 유럽은 신구교로 나누어져 30년 전쟁을 치르고 있었지만 확실한 가타올릭인 데다가 멀리 떨어져 있는 기사단에게 주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1635년 프랑스가 신교편에 서면서 이야기는 달라졌다. 당시 기사단은 1565년과 1571년의 경험으로 스페인과 친밀할 수밖에 없었는데 카스카리스는 스페인 대사를 맡았음에도 프랑스에 접근하였다. 아마 대사 시절 스페인의 쇠퇴를 확실하게 인식한 듯 싶은데 프랑스의 재상 리셜리에가 프랑스 해군의 훈련을 의뢰하자 이를 수락하였다. 덕분에 프랑스 해군은 1638년 스페인 해군의 승리를 거두어 유럽을 놀라게 하였다. 이후 기사단은 프랑스 해군과 깊은 관계를 맺는다. 다음 해인 1639년에는 이탈리아에서 카스트로 전쟁이 발발한다. 교황청이 카스트로와 파르마 공작 파르네세를 상대로 벌인 전쟁인데 2차례에 걸쳐 10년 넘게 계속되었다. 기사단은 당연히 교황청을 지지해야 했지만 파르네세를 지원하는 베네치아와 피렌체가 기사단에게 중립을 요구하면서 문제가 복잡해졌다. 여기서 라스카리스 총장은 절묘한 줄타기를 보여준다. 함대를 보내긴 했지만 상륙은 물론 발포도 하지 않았다. 즉 철저히 무력 시위로만 일관했던 것인데 다행히 전쟁은 교황청의 승리로 돌아가 기사단은 어느 정도 명분도 챙길 수 있었다. 초기경리 재정을 맡은 가톨릭 국가 프랑스가 오스만과 신교 진영을 지지한 것에서 보듯이 17세기에 들어서면 종교보다도 국익이 훨씬 중요한 시대로 접어드는데 기사단조차 예외가 아니었던 셈이다. 기사단은 1639년에는 트리폴리를, 1640년에는 튜니스를 공격하여 상당한 전과를 올렸는데 이때쯤에는 이슬람 해적들은 감히 기사단과 싸울 엄두를 내지 못했다.
라스카리스 총장 시기에 주목할 만한 사건으로 카리브해 진출을 빼놓을 수 없다. 안목이 탁월했던 라스카리스는 지중해 시대가 가고 대서양 시대가 왔다는 현실을 깨닫고 기사단의 활로를 열기 위해 카리브해로